개, 돼지 취급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민심의 심판과 견제만이 비정상을 바로잡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그조차 못한다면 정치가 왜 존재하며 인간이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이 불법, 위법, 탈법으로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황제 소환의 종결처리 세탁 수사를 즐기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털었다며 정권 주인 행세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자살 예방자가 아니라 분노 유발자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씨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포함해 고가의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면 국민 권익위의 김 국장이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아예 없었을 겁니다. 저희 당에서 정말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막 다니면서 나는 여기 공천될 거야 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실제 공천은 됐어.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자신들이 성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지대에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들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실제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에서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권력의 핵심부가 법치의 아노미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남동 관저공사 감사 결과를 보시죠. 일단 이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연히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관급공사인데도 사인에 불과한 김건희 여사가 깊이 개입했고 발주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은 법에서 정한 준공검사를 하지도 않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며 준공검사 조서를 조작했습니다. 그마저 경호처욕으로 모두 폐기했습니다. 설계도면도 없이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증축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였던 21g이 공사부터 먼저 시작했고 21g의 공사면허가 실내 건축 공사업이어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외의 증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에 있는 업체로부터 명의만 대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법입니다. 준공검사 조작도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를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 혐의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고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브로커가 등장해서 부당 이득을 편취하고 대통령 경호처 간부는 수의계약 업체에게 토지 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취했습니다. 대체 이게 다 뭡니까?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이 불법, 위법, 탈법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번이나 연장하며 2년 가까이 눈치를 본 끝에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주의 조처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1인 업체로 알려진 21g과 김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 부부로 인해 행안부와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가 모두 불법에 연루됐고 봐주기 감사를 한 감사원은 더 떨어질 것도 없는 명예가 더욱 추락했습니다. 신국정농단 시대의 살풍경입니다. 12일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도 열렸습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소나무개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언론들은 김건희 여사와 같은 전주 역할을 한 손 씨의 유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검찰이 김 여사도 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겁니다. 일단 김 여사의 혐의는 손 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합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 조정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래서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이번에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직접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등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검찰 수사로 입증된 상태입니다. 주가 조작의 주요 형태인 통정 매매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주가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23억 원이라고 다른 것도 아닌 검찰의 수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손 씨 같은 방조범 정도가 아니라 공동 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주요 수사를 마친 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범들이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2심 재판 결과까지 나왔는데 오직 한 사람만 법정에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명품백 사건만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손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손 씨 유죄와 무관하게 당장 김 여사를 기소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요즘에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 도이치는 뭐 하나의 시발점이 된 것 같고 기존의 것들이 계속 있었었잖아요. 이게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저희 내부에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또 다른 국정농단 의혹으로 연결됩니다.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녹취록으로 세상이 알게 된 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또 오늘 저녁 때 되면 연락 올 거야. 이게 누구였죠? 서울 창남. 별 2개 나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인천 세관 수사 외압 의혹, 군과 경찰 인사 개입 의혹,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이 역시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유력신문사 논설주간 이강희가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라고 말하는 핵심적인 근거는 기억력입니다. 개돼지들은 기억력이 나쁘니 뭘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 기억력을 시험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선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으려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한강의 자살 방지 시설 및 구조대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 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누가 봐도 대통령의 언어 아닙니까?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추가적인 개선을 주문하는 건 직제상의 상급자가 아니라면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런 직책도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지시를 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죠. 김 여사는 벌써 여러 번 국민을 상대로 두더지 게임을 벌였죠. 여론이 나쁘면 숨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는 식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인사 영상에는 출연했습니다. 명품백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졌던 지난 설 명절 인사에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고 하니 거리낌이 없어졌습니다. 야당은 명품백 사건 처리와 관련해 압박을 받다 사망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 국장을 거론하며 김 여사의 대통령 행세를 비판했습니다. 죽음의 현장마다 찾아가 희한한 사진들을 올리더니 정작 자신이 받은 명품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의 죽음은 왜 모르십니까? 잠행 중이던 인스타 김건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황제 소환의 종결처리 세탁 수사를 즐기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 털었다며 정권 주인 행세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자살 예방자가 아니라 분노 유발자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씨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포함해 고가의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면 국민권익위의 김 국장이 그런 선택을 할 일이 아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김 씨는 자살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어디서든 환하게 웃을 자격도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 정치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행사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별한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번 한강 방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이런 기사로 포장해 줍니다. 올해 여름휴가 때 부산 방문 사진들이나 이른바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진들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일정은 비공개였지만 사진은 공개합니다. 하루 늦게 연출된 사진만을 보여주는 건데요. 전체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앵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만 편집해서 송출하는 겁니다. 국민을 대상화하고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프로파간다 수법입니다. 너희는 물고기야. 내가 주는 떡밥만 먹어.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9월 2일 저녁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린 김 여사의 생일 파티 사진은 뜻밖이었습니다. 이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기존 사진들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행사 뒤 다음날 공개한 사진인데요. 국회 개원식 불참으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왜 굳이 김 여사가 미국 상원의원 부인으로부터 생일 축하 꽃다발을 받는 사진을 공개한 걸까요? 저는 이 사진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 둘째,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권자는 김건희 여사라는 사실입니다. 김 여사의 생일을 알리고 싶은 욕심이 대통령이 쏟아질 국민적 비판에 대한 우려를 압도한 겁니다. 망해가는 봉건왕조의 궁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로 처음 알려진 공천 개입 의혹 역시 현재 대통령실의 권력 서열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대통령 부인이 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5선 김영선 의원에게 현역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을 떠나 김해 갑으로 옮기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제안을 건넸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은 김해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됐고 화가 난 김 전 의원이 주변 인사들에게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거나 전달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부인했는데 그 내용이 이상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당초 컷오프 됐었고 결과적으로도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란 말이냐? 결과적으로 공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천 개입 사실이 사라지진 않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데 공천 실패를 이유로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 수법입니다. 지역구 이동 권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총선 당시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인정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공천 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진짜 여기 창원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경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뭐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선의의 조언이라면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죠. 이준석 의원이 이례적으로 용산을 감싸고 도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는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이었고 이때도 용산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섣불리 말했다가 예전 일들도 다 불거질까 봐 입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로부터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 여럿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뭐냐면 그래도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저희 당에서 정말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막 다니면서 나는 여기 공천 될 거야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공천은 됐어요. 이 내용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들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들었던 얘기의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보도가 된 것 같다. 이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김 여사는 권력 서열 1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의 관권 선거 논란 역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즉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합니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정부 인사를 자신이 한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급기야 김건희 씨가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른 처벌은 둘째 문제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무력을 이기지 못하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검찰과 권익위의 무혐의 결정으로 마치 모든 책임을 벗어난 듯 활개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사치 행각은 리투아니아 명품관 순례 때 이미 발각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죠. 호객행위에 당했다고요. 그런데 호객행위에 당해서 매장을 5곳이나 방문합니까? 정말 국민을 개, 돼지로 하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하게 합니다.
관저공사의 본질 역시 사치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썼던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사우나실과 드레스룸을 증축했다는 건데요. 자기 돈이 아니라고 정말 너무 막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나라 돈 쓰는 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거리낌이 없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이르도록 해마다 부자 감세를 남발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나니까 다른 예산은 줄이면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과 검찰 등의 특활비 또는 수사비는 늘렸습니다. 파렴치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불법과 탈법을 비호하느라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감시기구의 권위와 기능이 본질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임성근 구명 로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찰, 국방부와 해병대 등 국가의 또 다른 한 축의 기강이 무너져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처럼 해당 기관의 목적과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인물들을 기관장에 임명해 직접적으로 국가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망을 피해간다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또 일부는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법 기술자들의 술수에 속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논설이 함께하겠습니다.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검찰의 한판 쇼가 끝났습니다. 결말이 뻔히 보이는 B급 쇼였습니다. 그럼 이 쇼에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건 누구였을까요? 상식적인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명품백 300만 원 받으면 그거 돌려주실 겁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된 내용이고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의 검찰 수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이 답변을 못합니다. 기소해야지 검찰 내 수사권 유지가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노골적으로 봐주면서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는 확대 일로의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조차 상실한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라든지 서울중앙의 이창수 지검장이라든지 검찰의 신주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성을 넘어버린 국면 전환용 수사입니다. 추석, 명절, 밥상에 윤석열, 김건희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 위한 기획수사. 국가 형벌권 자체를 검찰이 희화화하고 국민이 검찰의 법치를 느끼도록 할 수 있나요? 딱 느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영부인이에요. 당장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수심위에는 검찰과 김 여사 쪽만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일방적인 자리였던 것입니다. 명품백이 청탁용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최재형 목사는 사건 관계자인데도 수심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심위 위원들의 면면도 공개되지 않았고 논의 내용이 어땠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라는 황당한 논리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가 아니면 최재형 목사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건넸을 리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포괄적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최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나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의 송출 재개 등 구체적 청탁까지 했습니다.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더 중대한 혐의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데도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포괄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검찰은 신용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검사들 핸드폰까지 반납한 황제 조사로 김 여사의 해명만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조사받을 때 담당 검사는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 직무 관련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저한테 설명을 다 해준 겁니다. 이건 조사가 아니라 제가 브리핑을 들은 시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검찰에서 수사한 것이 너무나 부실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측에서 검찰에 이미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만이 메모를 해놔서 알고 있어요. 나는 그 검증을 하자
왜 검찰이 나를 안 부르고 자체적으로 대충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요청서까지 냈습니다. 검찰에. 검찰이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법의 잣대가 굽다 못해 늘어진 고무줄처럼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수심이라는 들러리를 세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심위를 직권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수사팀 결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심위가 요식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고와도 같았습니다. 수심위는 검찰의 독단적 결정을 막고 민의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은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6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수심위는 편파적인 밀실 진행 속에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한판 쇼가 끝났습니다. 결말이 뻔히 보이는 B급 쇼였습니다. 주연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초유의 핸드폰 반납 연기를 선보인 수사팀 검사들입니다. 조연은 총장 패싱과 수심위 소집으로 분량을 채운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수심위 위원들은 익명의 엑스트라였습니다. 그럼 이 쇼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 후보자는 답변을 아예 못했습니다. 상식적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요? 후보자의 배우자가 명품백 300만 원 받으면 그거 돌려주실 겁니까?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돌려주실 겁니까?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도 지금 구체적인 사건과 연관된 내용이고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어요. 네, 후보자님, 구체적인 사건명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묻는데 그거를 사건과 연루시켜가지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님, 지금 곧 내일 모레면 수심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이 사건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의 부인께서 고가의 선물을 받았으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못합니까? 제가 모든 질문이 지금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딱하고 씁쓸한 풍경입니다. 고위공직자 부인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 그만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검찰 수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이 답변을 못합니다. 이러고 어떻게 법 집행을 책임지고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검찰총장은커녕 검사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에 대해서도 심 후보자는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곳에 검찰이 가서 핸드폰 반납하고 신분증 보여주고 수사를 하고 왔어요. 그거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수사는 재반 규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사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대면 조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죠. 앞에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죠.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이 세상에 어디에 그렇게 가서 핸드폰까지 반납하고 김건희 여사 변호사가 나와서 여기 폴빨 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서 검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놨는데 그거 바로 잡으세요. 온 세상에 어느 검사한테 얘기하고 틀렸다고 그럴걸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검찰총장 후보 잡겠어.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 준칙상 보세요. 조사의 장소는 제3의 장소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제3의 있고 장소에 가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입에 발린 말이라도 했는데 새 검찰총장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형의 인물인가 봅니다. 더 이상 검찰에 기대할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후보자 청문을 보면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그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의원이 해석해서 제가 놀라겠는데요. 그 기소해야지 검찰 내 수사권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노골적으로 봐주면서 야당과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는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조차 상실한 듯합니다.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검찰이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는 것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은 현 정권 들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정권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저는 검찰 내에서 일종의 충성 경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수사 문제로 인해서 소위 검찰의 구주류, 현재 총장 그리고 서울지검장들을 물갈이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라든지 서울중앙의 이창수 지검장이라든지 저는 이 신주류, 검찰의 신주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모습들을 즐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 수사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 기소가 이어졌고 부인 김혜경 씨도 10만 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도 인도 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와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 선상에 올리는 게 통상적인 수사라고 여길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2008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2009년 봄까지 수개월 동안을 괴롭혔습니다. 당시에 광우병 문제로 인해서 촛불 집회가 전 국민적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타겟을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삼고 언론 프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괴롭혔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의료 대란이라든지 지지율은 20%대, 국정운영 동력을 사실상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면을 전환해서 뭔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마치 큰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고요. 게다가 검찰발 수사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피의 사실 공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논두렁식의 보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가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졌던 경험을 검찰은 기억에서 아예 지워버린 듯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온갖 법 기술로 덮어주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와 가족,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도의를 무시하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사들은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낙인을 찍고 여론재판을 진행합니다. 검사의 검자가 칼검자가 아닐진데 찌르고 또 찌릅니다. 찌른 후에도 비틀고 또 비틉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아래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충성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면 전환용 수사입니다. 추석, 명절, 밥상에 윤석열, 김건희 대신 다른 이름을 올리기 위한 기획 수사입니다. 그 살아있는 권력 또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당당하고 신속하게 수사한다면 다른 수사도 신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맹종을 선택했고 이제 어떤 수사 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국민들 마음에서 검찰은 지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 형벌권 자체를 검찰이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법집행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법치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찰을 이대로 놔둬야 하겠습니까? 국민이 검찰의 법치를 느끼도록 할 수 있나요? 딱 느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영부인이에요.
자기들은 무엇을 해도 검찰이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적 단일 조직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검찰권 오남용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검찰과 주검찰로 나뉘어 서로 견제합니다. 연방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뉴욕주 맨해튼 검찰청이 기소해 유죄를 받아낸 게 그 사례입니다. 독일에서도 국가 전체에 단일한 검찰 조직이 존재한 건 나치 정권과 동독 사회주의 정권 때뿐입니다. 16개 주마다 독자적인 검찰 조직이 있습니다. 연방제가 아니라 중앙 집권제 국가인 프랑스도 한 명의 검찰총장 아래 전국의 검찰이 묶여있지 않고 35개의 고등검찰청 단위로 조직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상 35명의 검찰총장이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룬 제 칼럼을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할 마땅한 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않고도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당장 김건희 특검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기소권을 여러 기관으로 나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후진적인 검찰과 검찰 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검찰을 권력과 검사들의 손에서 빼앗아 국민의 손에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대통령의 주치의 다 있는데요, 뭐. 아니 내가 사실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국민들은 각자 도생에 살풍경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게 돼서 응급실을 찾는데 응급실들이 다 환자가 넘쳐나고 결국 사설 응급차를 50만 원을 주고 뺑뺑 돌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까지 무기한 연기하며 불쾌감을 이건 자강두 바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자존심 상한 두 바보. 자기가 모르는 거를 갖다가 확신을 가지고서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무너졌을 적에는 내가 보기에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난 힘들다고 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대통령이로구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선 장관 자리조차 제대로 채우기 힘든 정권 말기적 상황에 1,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다 유럽을 이렇게 휩쓸고 막 했잖아. 그럼 그 나라들은 다 국적이 그러면은 독일이에요? 현실적으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국정 공직이 한중 집권 세력의 맞벌이 축제 수단으로 전락한 나라의 어떤 미래가 끝있는 국민 모두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내수 경기 침체로 노동자 실질 임금은 감소하고 자영업자 폐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서울 일부 등에서 지난 정부 못지않은 집값 폭등 양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을 볼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물가를 잡고 있다.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물가 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차츰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에도 냉면 한 그릇 맘대로 못 사 먹고 에어컨도 아껴서 틀어야 했던 서민들에겐 그저 한가한 숫자 노름으로 다가갈 뿐입니다. 지난 총선 직전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조이나 세금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물정 모르는 소리로 국민 울화를 돋구던 모습의 재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왜 했나 싶은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문제에선 거의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채 사태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체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갈수록 심각해져 이미 적지 않은 위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다치면 큰일 난다며 알아서 몸조심, 건강조심하는 각자 도생의 살풍경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제 119가 와가지고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가는데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겨우겨우 찾아가 내가 옛날에 병원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서 내 신분을 밝히고 이제 응급실에 갔는데 그러고서 가니까 의사가 없어 아무도. 김종인 위원장이 대기 저기 종로에 이북오도청 있는데 거기 사시는데 아산병원에 가셨어요. 송파구까지 가셨어야 겨우 응급실에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뺑뺑이 끝에 부친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게 돼서 응급실을 찾는데 응급실들이 다 환자가 넘쳐나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사설 응급차를 50만 원을 주고 뺑뺑 돌다가 결국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상태가 되게 악화된 상황이었고 물론 응급실 뺑뺑이 자체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의료 대란 이전에도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의료 체계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에 반발해 거의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분들이 너무 지쳐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다 화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이분들은 휴가도 못 쓰고 계속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현장 사정 모르는 가공의 문제 정도로 치부하는 태도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만을 위한 최고의 의료시설과 주치의 등 의료진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실제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많은 국민이 품는 의문일 겁니다. 뭐 대통령의 주치의사 있는데요. 뭐. 상황 인식이 많이 다른 거. 여당 어떤 중진이 말씀하셨지만 달나라에 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입니다. 여당 의원이요. 아무래도 이제 위에 있다 보면 본인들은 솔직히 전혀 불편한 게 없잖아요. 물론 의료개혁과 의사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부라면 치밀한 준비와 소통을 통해 국민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방식의 개혁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소통 노력 없이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고선 국민의 고통과 걱정을 덜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정 포기이자 통치 능력 상실을 자인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그 대학병원 응급실 그 붕괴 사태는 말이죠. 이게 저 현행법에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있더라고. 그 3조에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정의가 나 있는데 보건의료가 있거든요. 그 조항에 의해 가지고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지정된 게 대학병원 6군데가 있어요. 이번에 의료 붕괴가 난 그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마비됐다 그러면은 저는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의료개혁 얘기는 두 번째고. 대통령이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아니 물류 그 화물연대 파업하면 왜 역대 대통령들이 안절부절 못합니까? 그게 국가 핵심 기반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럼 화물연대 파업보다 이건 더 중요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중원 유예를 제시하는 등 여당 안에서도 윤 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야 한다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일축했죠. 오히려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까지 무기한 연기하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연기 방침도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만 전달했을 뿐 한 대표에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 전형 약속을 해도요. 내가 약속을 미루면 전화는 직접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룬다 했는데 원내대표한테는 통보를 하고 당대표한테는 쏙 빼놓고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닌 거 아닌가요? 보시기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똑바로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태도는 그간 이 정권이 보여온 국정 난맥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잘 보여줍니다. 민생 현장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와 무관심,
그러면서도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뱉은 말에만 집착하는 오기와 옹고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행태는 국가 지도자의 무능과 독선이 어떻게 국정을 망가뜨리고 민생 불안을 키우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를 갖다가 확신을 가지고서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것이 무너졌을 적에는 내가 보기에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난 힘들다고 봐요. 이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노골적 봐주기 검찰 수사와 자신이 수사 대상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 연속 거부권 행사 등으로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생마저 난맥과 파행으로 일관한다면 정권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데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협하고 궁지로 모는 정권이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정작 윤 대통령 자신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의 김 여사 방문조사 특혜조차 전혀 문제가 아니다 주장합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휴대폰까지 압수당한 채 겉핥기 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판이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갈수록 커지는 국민적 의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후안무치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겁니다. 대통령의 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온 국민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대통령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봤듯이 인생 위기에 대해 한줌 성찰 없이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옵니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효적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폭주는 최근 잇따른 인사 참사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기용은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을 바칠 구구 인사들의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이들의 인식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혐오글에 좋아요를 누른 맥락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제가 특히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무리 인사청문회지만은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을 명토받고 있고 일제 식민 지배를 불법 강점으로 규정합니다. 공직자라면 이런 헌법의 기준을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그럼 북한이 거기를 점유했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북한이 점유당했던 곳에 주민들, 국민들은 북한이 국적이에요? 그럼 1,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다 유럽을 이렇게 휩쓸고 막 했잖아. 그럼 그 나라들은 다 국적이 그러면은 독일이에요? 그렇진 않잖아요. 당시에 대한제국과 일본 간의 을사늑약에 의한 강제 합병 자체를 우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대한제국 국민들은 국적은 대한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자에 앉히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뿐입니다. 대놓고 이런 인사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이 국정 성과보다는 자신과 성향이 맞는 구구 인사들로 자리를 채워 정권 보위에 앞장서게 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분이 고용노동 장관으로서 그러면 노사정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못 이끌어갈 만한 분이잖아요. 저는 이건 인사권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나아가 이는 윤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선 장관 자리조차 제대로 채우기 힘든 정권 말기적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게 아니냐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현실적으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정말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능력 있는 인물들은 실제로 이전부터 제가 듣기로도 많이 고사하고 있었고요. 앞으로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걱정합니다. 고위공직이 국리민복을 위한 국정의 도구가 아니라 집권 세력의 경제적 이익과 사법적 안녕을 도모하는 수단에 불과한 나라를 약탈 국가라고 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부부를 위시한 집권 세력의 모습은 대한민국이 후진적 약탈 국가로 퇴행하는 게 아니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얼마 전엔 검찰 수사관 출신이죠. 윤 대통령의 절친인 주기한 전 대통령 민생특보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연합자산관리 유암코의 상임감사에 선임됐습니다. 작년 연봉이 3억 3,600만 원에 이르는 자리입니다. 이걸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20년 지기에게 챙겨줬습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각종 공직이 한줌 집권 세력의 밥벌이 축제 수단으로 전락한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민생과 국정을 포기한 듯한 윤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1000일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뜻있는 국민 모두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은 편하다. 하지만 질문 있습니다. 침묵이 만드는 변화는 없다. 한결의 서포터즈 벗